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자,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9년 만에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약 135분 동안 진행됐던 이날 회담. 치열한 이 경쟁 속에서도 양국 관계를 일정 수준으로는 관리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겠다. 여기에 양 국가 모두 방점이 찍혔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미중 정상회담 결과 분석, 우리 국내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짚어보도록 하죠. 자, 지난 13일입니다. 산업통상부가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K조선의 미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본진 강화, 시장 확대, 상생 생태계, 이 3대 추진 전략을 통해서 K조선의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 K조선의 미래 비전 핵심 내용들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인사이트는 유튜브 경제인사이트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Well, President Xi, I want to thank you very much. First of all, that was an honor like few have ever seen before. And I think I was particularly impressed by those children. They were happy. They were beautiful. The military is obvious. It couldn't be better, but those children were amazing and they represent so much. And I know they represent so much to you. 中美之间的共同利益大于分歧。中美各自成功是彼此的机遇，中美关系稳定是世界的利好。双方合则两利，斗则俱伤，应当做伙伴而不是对手，相互成就，共同繁荣。네, 어제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된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죠. 이 두 정상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였지만 곳곳에서 신경전 여전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분석, 앞으로 세계 경제 또 정치 상황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진 한국외대 국제지역전략대학원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뭐 성명서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원래 미중도 그렇고 이런 정상에서는 공동 성명서가 나오긴 좀 힘들죠. 자, 그래서일까요? 뉴스도 별로 안 나오고요. 엔비디아의 H200 외에는. 그러니까 이제 저마다의 시선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중국이 좀 압도했다. 시진핑 주석이 여유가 있었다. 또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다 얻을 거 얻지 않았겠느냐. 뭐 여러 가지 시선이 있는데요. 우리 교수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나온 자료, 뉴스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번 미중 정상회담 좀 총평해 주신다면요. 예, 당초 이번 정상회담은 갈등을 푸는 회담이 될 것으로 많이 기대를 했었죠. 근데 막상 이 회담 결과를 보게 되니까 갈등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채 오히려 그 불확실성이 커졌죠. 예, 불안정한 불확실성이 커진 게 아닌가 하는 반응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한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되게 그 전에 미중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화제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한두 가지 초점 이슈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미중이 정상회담을 그 양국에서 직접 하게 된 거는 지금 9년 만에 있는 일이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갈등 요인이 굉장히 많이 쌓였다는 것이죠. 예. 해묵은 무역과 투자 부분의 갈등 요인, 그 작년에 이제 네네. 관세 압박 시작해서 그렇고요. 대만 문제, 또 이란 문제에서 또 첨단 반도체 문제, 뭐 전부 다 이제 거의 모든 문제. 영역에서 갈등이 네,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이번 정상회담이 그 분야를 풀어주는 갈등을 푸는 회담이 될 것으로 결정을 내다봤습니다만은
지금 어제 상황 이후에 전개된 상황을 보니까 뭐 뚜렷하게 손에 잡히는 게 없는 상태로 됐고 오히려 방금 앵커님 예. 말씀하셨다시피 그 상당히 중국에서는 여유로운 장면이 자주 이제 목격이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지금 각 국별로 해서 조금 반응은 미묘한 차이가 있으면 분명한데요. 우리 네. 국내에서는 다소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전개되는 게 아닌가 해서 당혹해하고 조금 더 관찰을 해보자 하는 분위기가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아요. 다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SNS 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 또 견해를 밝히는데 현재까지 아직 그 부분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또 다른 부분 관련 부분하고 합쳐 가지고 조금 더 관찰을 해봐야 될 그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제 뭐 대두라든가 이런 거를 사주고 미국의 보잉 비행기를 사주고 이제 실은 우리가 원했던 거는 그 뉴스는 아니었죠. 그 이상을 좀 원했었거든요. H200도 알려진 재료였고요. 그러나 뭐 대만, 이란 그 외에 어떤 미중 간의 어떤 뉴스는 추가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시족 일간 시진핑 주석한테 위대한 지도자다. 뭐 미중 관계는 환상적이 될 것이다. 립 서비스인가요? 아니면 본심일까요? 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트럼프식 그 외교 언어가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더 듭니다. 그 트럼프는 되게 그 언어 스타일이 그렇죠. 처음에 상대를 굉장히 띄워줍니다. 그래서 분위기 좋게 만들고 자기 페이스로 상대를 데려온 다음에 그걸 지렛대로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식이 이제까지의 트럼프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과연 그런 부분하고 매치가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약간 의아한데요. 트럼프의 그 전통적인 그런 언어 수단의 방식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좀 재미났던 게 아마 여러분도 혹시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뭐 살짝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패권이 넘어갈 때 원래 패권, 차기 패권 이 두 국가는 이제 싸울 수밖에 없다. 이제 난리가 난다 그런 건데 뭐 난리가 안 났던 국가가 역사상 한 두세 개가 있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좀 이야기하면서 우리 미중도 싸우지 말고 자연스럽게 중국에게 패권을 넘겨달라. 근데 이 이야기를 시진핑 주석이 말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뭐 이랬을 수도 있거든요.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예,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 많이 가르치고 있는 그 분야인데요.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떠오르는 강대국하고 기존의 강대국은 반드시 무력 충돌을 한다 하는 이 국제 정치학에 있어서 현실주의 정치의 이론입니다. 다만 이 이론이 우리 학계에서는 아주 그 유력한 그 선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다만 저는 이렇게 관찰을 해봤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내놓았던 여러 가지 그 구매 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게 중심을 둔 반면에 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중국은 그것보다는 좀 더 큰 틀의 대국과 대국 관계의 얘기를 우리는 해서 큰 판을 짜가겠다 하는 좀 그런 보관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중국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미중 관계는 100년에 한 번 나타나는 관계다. 또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피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 함정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물론 처음은 아닙니다만은 9년 만에 개최된 정상회담의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중국의 전략적 의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저게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잘 들어보면은요, 중국이 우린 기다렸다가 패권 갖겠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장면에서 확인이 됐지만 그 중국은 절대 성급하게 어떤 딜을 하려고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미국이 장기적으로 지속하게 쇠락한다, 힘이 빠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중국 내에서 여러 가지 컨센서스가 다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할 필요 없이 상대가 더 힘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 하는 것이 중국의 전통적인 외교적인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역시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볼 것 같으면
상당히 그 힘을 얻어가는 중국의 모습,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과거와 같지 않은 미국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장면들이 많이 목격이 된다는 것이죠. 네. 예. 자, 지금 워낙 미중 정상회담 관련한 뉴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다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아마 이 SNS를 통해서 혹시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뉴스를 풀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뭐 예측이 있는데요. 미중 정상회담 후 이제 직후죠. 앞으로 미중 관계는 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서로 직접 부딪히는 경우는 양국 다 부담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피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제가 최소 11월까지는. 예, 네. 최소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중국으로서도 그렇고 미국으로서도 그렇고 각자 국내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특히 경제 문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너무 복잡해서 이 대국 관계라고 하지만 서로 싸울 만한 여력이 크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이번에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더 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 사실 중국 국내 경제는 지금 빈부격차라든지 지역별 격차라든지 특정 산업에 몰린 경제력이라든지 네. 또 갈수록 힘들어지는 취업난이라든지 청년 취업난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정말 이게 과연 해결이 될까 하는 이제 그런 우려마저 자아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양국 다 서로 상대국과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싸운다는 것은 굉장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적어도 올해뿐만이 아니고 아마도 트럼프 임기 내에 또 그 사이에서는 양국 관계를 최대한 좀 관리 가능한 서로 경쟁은 하되 충돌은 최대한 피하는 이제 그런 모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실은 저희가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 중에 하나 좀 많이 기대했던 게 이란 문제였고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좀 풀려서 거기에 갇혀 있는 우리 한국 배들도 돌아오고 유가도 좀 떨어지고 이 상황을 기대를 했는데 일단 이란의 문제를 좀 논의는 한 것 같기는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도움 필요 없다 선을 좀 걷고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 지금 오히려 유가는 더 오르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거든요. 아, 이란에 관한 것도 뭐 딱히 나온 게 없습니다,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온 게 아주 원론적인 얘기, 네. 원칙적인 얘기만 나왔을 뿐이고 그게 과연 이제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기에는 사실 있는가 없는가 할 정도로 이제 그런 미약한 정도예요. 그리고 보게 핵무기는 되면 다 불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누구나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건데 핵무기 불허하고 그다음에 그 해협 통항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는 정말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바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잘 살아보세요 하는 것과 별로 다른 바가 없다는 거죠. 구체적인 그 로드맵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다만 이 부분이 저는 볼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 드물게 미국이 상당히 강조를 좀 외교적으로 포장을 할 수 있는 포인트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어찌됐건 공식 석상에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이런 데 대해서 적어도 좀 공조하는 듯한 이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은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SNS라든지 여러 통로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이란 문제에 대한 그 공통된 의견을 확인했다 하는 식의 이런 포장을 좀 하기에는 좋은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네. 제가 그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지금 현재 나온 얘기는 양국의 딱 그 최소 공통 분모를 찾아서 한 얘기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 또 광물, 그래서 국내 매장량이 상당히 많고 생산도 많이 하지만 해외에서 수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거의 절반 이상은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 지금 중동 지역에 해협이 막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올 상반기는 중국 경제가 괜찮았어요. 근데 하반기에 되면 저게 이제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중국 증권가의 일반적인 관측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최대한 저쪽을 안정되게 가져가는 게 이제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 이란의 관계는 상당히 외교적으로도 가까운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과연 중국이 실질적으로 회담 이후에 이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시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그래서? 본다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하는 상태로 보이죠. 그러면 호르무즈는 어떻게 될까요? 이란은 풀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이 역봉쇄하는 것도 빠지지도 않을 것 같고 중국은 되게 원론적인 입장이고 그럼 끌고 가는 건가요, 저렇게? 아마 요 상태가 일단은 기조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마 커 보이고요. 다만 예. 중국도 이게 계속 이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될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그 자원 도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대이란 압박은 점점 강도를 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반발을 하겠지요. 하지만 중국이 이란이 어떤 필요 이상의 그 반응을 보이는 것까지는 중국이 또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이 이후에 중국이 실제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를 조금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불확실성이네요. 예, 네. 불확실성입니다. 또 하나 대만 문제도 논의가 된 것도 같습니다. 일단 시진핑 주석이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레드라인 넘지 마라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 측 선수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안 나서고 이제 마크 루비오 장관이 나서서 미국의 대만 정책 뭐 똑같다. 대만 언론도 우리와 미국의 관계는 그대로다. 대만 문제도 묘하게 좀 끝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그냥 좀 모호한 것 같고요. 이것도 그냥 넘어간 건가요, 두루뭉술이? 예, 그렇습니다. 그 대만 문제는 사실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번 회담 전부터도 그랬지만 특히 이번 회담이 임박하면서 중국에서 분명히 밝혔죠. 우리 레드라인 넘어서면 안 된다 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이제 대만 문제입니다. 그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이제 얘기였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에도 보면 미중 관계는 입으로는 어떤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얘기를 상당히 주고받다가 막상 결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현상 유지라는 것으로 이렇게 봉합을 하고 가는 측면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게 1971년도 당시 키신저 국무장관이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하고 또 중국하고 수교를 하는 수교하고. 과정에서도 보면은 대만 문제는 현상 유지를 하고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하는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대만 문제는 사실은 중국 내에서도 그렇고 또 미국 내에서도 들려오는 얘기가 그렇고 이번 회담 전부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상당히 부담이 될 거다. 그래서 건드리지 않고 현상 유지할 가능성이 가장 많이 이제 보였는데요. 이번 역시도 아마도 또 회담 장소가 미국도 아니고 중국이고 네. 또 이제 이런 것까지 겹쳐지다 보니까 네. 아마 그대로 놔두고 이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 경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외에도 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젠슨 황, 뭐 애플, 미국의 진짜 난다긴다 하는 CEO 17명이 함께 갔었는데요. 교수님, 여기서도 좀 우리 한국 경제, 오늘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큰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개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 주식시장이나 우리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미국이 좀 더 중국 기업과 이 중국의 산업을 때려주기를 원하는데 중국이 개방을 한다? 그럼 미중 협력으로 이야기가 풀리게 되면 우리 한국 산업,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좀 거슬리거든요. 배터리도 그렇고요. 그렇죠. 반도체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바로 이제 한국이 있고 미중 관계가 있을 때 아주 아이러니한 그런 장면이 되겠는데요. 미중 관계가 너무 좋아도 문제고 또 어긋나도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한국의 입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이번에 빅테크 기업인들이 대거 동행을 한 거는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만약에 이번에 중국이 대거 풀어주겠다, 시장을 되게 풀어주겠다고, 개방하겠다고 하고 다만 이제 봐야 될 겁니다. 이후에 실질적인 조치를요. 그래서 정말로 조치들이 나온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미국 기업들이 대거 들어가서 나머지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 시장을 개방하면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동시에 개방하는 이런
효과도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지금 그 상당히 알 수 없는 이제 중의적인 표현입니다만은 다만 제가 볼 때 그 이번 이제 정상회담 결과에 중국이 발표한 그 스타일로 보게 되면 당장 큰 폭의 시장을 개방하는 그런 움직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싶다 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 국내 지금 시장에 굉장히 악재로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을 풀어주면 우리에게 악재예요. 예, 네. 그런 것 같은데 다만 요거는 조금 한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 대폭 한 번에 풀어줄 가능성은 지금까지의 중국으로서는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으로 좀 끝을 내려고 합니다. 아까 디카테스의 함 정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중국은 계속 시간 벌려는 거고 이거는 웬만한 분들도 다 알잖아요. 예, 예. 미국도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더 시간을 끌면은 중국한테 당한다. 오히려 미국이 선제 공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서 그 공격이 아니라요. 그럴 가능성 앞으로 미중 관계들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면 중국이 이기는데 그걸 미국이 모를까요? 예, 다만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라든지 생산 시설이라든지 첨단 분야에서의 이제 이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실력이 과거보다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으로서도 당장 어떤 방식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특히 전 세계 여러 국가가 중국과의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든지 기술 교류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인포그래픽의 지도를 보게 되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다 점점 그 네트워크를 확대를 해가고 있죠.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보다 더 갈등의 고민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겁니다. 과연 중국과의 이 큰 전략의 틀의 경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가 하는 게 미국의 싱크탱크들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번 정상회담 결과로만 보면 중국이 원하는 판이 좀 깔려져 버린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번 주말에 아마 이제 미국으로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낼 그 뉴스들 한번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박한진 한국외대 국제지역전략원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영상 보시고 난 뒤 이야기 계속 이어가죠. 자, 이제 해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이제 조선해양산업은 산업을 떠나서 이 안보와 패권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우리의 산업통상부 K조선 미래비전 모두의 힘으로 큰 미래로를 발표하고 앞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K조선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비전 밝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죠.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게요. 우리가 우주 이야기도 하지만 이 조선, 바다, 이 해양 패권이라는 게 정말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 거기에서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소식 전반적인 틀 좀 전해 주시죠. 왜 그렇게 모임을 갖게 된 건지, 어떤 내용들을 앞으로 논의되게 되는지 좀
복구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 세계 물동량을 본다 그러면 배로 움직이는 게 거의 90%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이 그렇게 이제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 대통령이 13일에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를 이제 주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왔던 것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업에 대한 강화 전략들이 나와줬는데요. 이 회의에 이제 참석한 곳들이 바로 뭐 우리나라의 조선 3사라고 볼 수 있죠. HD, 현대,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렇게 참여를 했고 또한 뭐 금융 기업들 아니면은 금융권들 총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조선업에 대한 강화 방안을 이제 같이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K조선 3대 추진 전략과 7대 핵심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바로 이제 산업통상부가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는 3대 추진 전략이 바로 이제는 본진 강화, 시장 확대, 상생 생태계다. 이렇게 이제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차차 이렇게 계속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K조선을 더욱더 강화시키겠다는 것이 핵심 전략인 거고 그래서 정부, 그다음에 기업, 노동자 힘을 합쳐서 이 K조선을 크게 키워보자는 그 의미로서 이제는 주제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좀 해양 패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해양 쪽에 특히 조선 산업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국이 모두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데요.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이 해양 조선 산업들, 해양 패권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뭐 미중일 다 이렇게 그렇죠. 바다에 대한 중국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양 패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교역량의 90%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선박과 조선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 나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월 그 해양 행동 계획을 이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업 재건에 이제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올 재팬 2035 계획을 내놨는데 이게 10년간 1조 엔을 투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조 원도 아닙니다. 1조 엔을 투자하기로 했고 건조 역량을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은 뭐 국가 주도로 해서 해양 굴기에 이제 나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밀어서 해운과 조선 산업을 이제 키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한국 조선 산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나라 조선 사업은 계속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지금 보니까요. 2016년 1분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을 봤더니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5배 늘었다는 수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기회 요인이 이제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이제는 뭐 미국과 인도 이렇게 국제 협력도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한국 조선업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전략적 가치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부 과제와 전략과 전술을 짰는데요. 중요한 것이 역시 전략 아니겠습니까? 3대 추진 전략이 있습니다. 본진 강화, 시장 확대, 상생 생태계. 상생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전략은 저희가 하나씩 좀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본진 강화거든요. 어휘도 좋은 것 같아요. 조선과도 잘 어울립니다. 맞습니다. 본진을 강화한다. 네. 우리 국내 조선 산업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진 강화한다, 생산 능력을 끌어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저가 수주 이런 것을 넘어서 이제 퀄리티, 질적인 부분으로 더 나아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방향은 이런 거죠. 이제 고부가가치적인 선박도 할 뿐만 아니라 필수 선박까지도 우리가 다 아우러서 수주를 하겠다, 건조를 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필수 선박 국내 제조 이제 확대하는 부분이겠는데 미래 선종 기술도 이제 확보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나와줬고요. 특히 이제 필수 선박 국수 국조가 있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많이 해왔던 것이 고부가가치적인 선박을 많이 해왔었는데 네. 근데 이제 해운업계에서 얘기하는 게 야 이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반선이라든지 아니면 벌커선이라든지 소형 컨테이너선 안보물자 수송하는데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이뤄진 거고 지금 본진 강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국수 국조 그다음에 세븐스타쉽 프로젝트라고 해서 차차 말씀드리겠고요. 또 인공지능 전방위적으로 확산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하게 본진 강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운과 조선업계가 만나서 이렇게 상생 협의회를 거쳐서 이제 정말 필수 선박에도 조선업이 뛰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 이런 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한 세븐스타쉽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정부는요.
5년간 무려 5,250억 원을 이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 조선 산업을 이제 키우기로 했고요. 그래서 7개 선종의 핵심 기술을 이제는 가지고자 이제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전기 추진선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 이게 보면 이제 R&D 사업을 더 확대하기로 이번에 밝혔고요. 특히 해상 풍력 지원선이라든지 극지 쇄빙선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독자 모델을 만들기로 했고요. 또 한 가지 AI 된 게 화두입니다. 그럼 AI를 이 조선업에도 이제 활용하자라고 이제는 얘기가 나왔는데 2030년까지 무려 한 1조 원을 이제 투자해 갔고요. 민간 합동으로 24시간 이제 자율 운영이 가능한 AI 조선소 프로젝트를 이제 가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AI가 머나먼 기술이 아니라 이런 조선업에도 쓰여질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는 의미가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일단은 이 조선 AI를 도입을 해서 그 미래 예측 가능한 이제 조선업으로 이제 만들겠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고, 생산성을요 AI를 쓰면은 조사해 보니까 공정별로 최대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됐거든요. 이런 걸 보더라도 확실히 AI를 통한 조선업 생산성 능력 확대가 기대가 되는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중국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이 조선에 있어서도요. 중국이 이 대형 벌크선이라든가 대형 컨테이너선은 이미 다 우리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특수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 내용 중에서 아까 이 세븐 스타쉽 프로젝트 잠깐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네. 7대 선종, 이제 이건 특수선 개념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걸 더 가자. 여기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이게 7대 선종인데요. 이 7대 선종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특수선 같은 겁니다. 여기서 본다 그러면 대상 선종은요. LNG 운반선이라든지 암모니아선, 수소 운반선, 액화 운반선, 전기 추진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상 풍력 지원선, 극지 쇄빙선인데요. 지금 보시면 친환경 선박 5종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화물창이라고 나오는데, 이 화물창의 개념은 그런 거예요. 일단은 저장 창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LNG선을 가보면요. 영하 마이너스 162도를 견뎌야 됩니다. 단순히 이제는 쇠로 만들어서는 절대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극저온 견뎌야 되죠. 액화를 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화물창에 대해서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화물창에 대한 고도의 이제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전기 추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R&D 투자를 통해서 기술에 대해서 자립화를 이룩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해상풍력 지원선, 극지쇄빙선 이런 같은 경우는 한국형 독자 모델을 이제 만들기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친환경 선박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물자를 운송하는 이런 필수선까지도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종에 대해서 집중 투자하기로 밝힌 상태입니다. 자, 우리 산업통상부의 K조선 미래비전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바로 시장 확대거든요.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끝났으니까 한국의 이 대미 투자도 어느 정도 이제 확실성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마스카 프로젝트죠? 시장 확대. 우리 미국으로 가야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는 K10 야드 얼라이언스라고 해갖고요. 결국에는 이제는 K조선소 동맹이라는 뜻이겠죠. 한마디로 우리나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계 각국에 나서서 우리나라의 조선소를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도, 베트남, 필리핀, 사우디 이쪽은요 굉장히 그 조선업에 대한 의지도 있고 열망도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 우리가 갖고 있는 인재들을 파견해서 우리나라의 조선소를 또 세울 수가 있는 기회 요인도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K10 야드 얼라이언스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마스카 프로젝트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데, 결국에는 이제는 8월달에 있었던 지난해 8월이죠. 이 한미 관세 협상 돌파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는 우리나라 산업부와 그다음 미국 상무부가 MOU를 체결해서 이 한미 조선 협력센터가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도 이 마스카 프로젝트가 점점 더 이제 고도화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한미 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단순히 국내에만 머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에 확대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전략이 상생 생태계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의 조선업 또 많은 협력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상생 생태계 환경이라는 것도 K조선 산업의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용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도 이거를 굉장히 많이 네,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바로 첫 번째로 본다면 인력 양성입니다. 그렇죠. 예, 조선업 인력 부족 형태 현황은요, 뭐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내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선 3사가 올해부터 그 직영 인력을 전년 대비 20% 이상 더 채용하기로 확정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정부도 좀 나섰는데요. 이게 현장 전문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고 무엇보다 OJT라고 해서 현장 직무 교육 아카데미를 수립해서 이렇게 정말 좋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의 기술을 그 후세가 또 받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아카데미도 이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030년까지 15,000여 명의 이제 전문 인력을 이제 만들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서 네. 아마 조선업에서 가장 큰 숙제인 전문 인력, 그다음에 고숙련 노동자를 양성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비자도 있는데요. E9이죠. 그래서 비전문 취업 비자라든지 E7, 그러니까 특정 활동 비자 쿼터. 요것도 좀 유연하게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 조선업 인력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노동자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중소기업과 또 상생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눈에 뜨는 게 RG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선수고 환급 보증인데 중소조선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 보증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대부분 대형 이제 조선사로 많이 가잖아요. 환급 보증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좀 동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중소조선사들도 이렇게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생 방안으로 이번에 나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대형 조선 3사가 나섰어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라든지 뭐 삼성중공업이 그럼 우리가 좀 출자를 해서 이렇게 협력업체라든지 중소형 조선사들에게 뭔가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일정 규모로 지금 우대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 소가 이렇게 만나서 말 그대로 상생 협력 방안을 낸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조선소의 미래를 좀 밝게 만들고 있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이야기하는 김에 우리 K조선의 현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야기하지만 조선산업도 이미 슈퍼사이클을 타고 있거든요. 우리 고부가 가치 관련한 수주 잘 되고 있죠? 맞습니다. 예, 수주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일단 민간도 굉장히 좀 잘해야 되지만은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중심적으로 나서서 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K조선에 대한 수주가 잘 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이미 연간 목표량의 절반을 다 채운 상태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굉장히 수주가 잘 되고 있고 특히 이제는 보니까요. HD 한국조선해양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96척, 이미 96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목표의 48.6%를 채운 상황이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19척을 지금 수주를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네. 여기는 이제 목표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굉장히 수주의 호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죠. 연간 목표의 52.6%를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우호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LPG, LNG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PC선, 그러니까 이게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에 얘기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다 수주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선업계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요. 친환경 고수익 선박 중심으로 굉장히 수주가 잘 되고 있는 부분, 이런 점들은 우리가 좀 고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스가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더 최신 업데이트된 뉴스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스가가 본 궤도에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이제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MOU를 이제 체결한 상태이고 예. 여기서 한미 조선 파트너십 센터를 설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DC 워싱턴에서 이제는 갖게 되는데 워싱턴 DC에서 이 협력 채널을 이제는 갖는다는 거죠. 이런 센터가 설립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조선 3사가 이제는 미국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이제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본다 그러면 이제 해외 조선소를 좀 활용하는 부분인데 뭐 아시겠지만 하나 같은 경우에는 필리 조선소
조선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 내의 조선소를 통해서 특히 미 군함 건조에 대해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번에 미국 군함 건조가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나라의 조선 3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도 나오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향후 5년간 한 척당 145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만 우리가 참여하더라도 한국 조선 3사에 대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요, 우리 K조선산업의 올해 가장 큰 화두이자 숙제자 하이라이트는 60조 규모의 바로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를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 권혁준 평론가님, 6월, 7월경에는 이게 확정이 돼서 발표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가져와야죠. 독일을 제끼고. 예? 네, 맞습니다. 이게 독일과 우리나라의 2파전 양상인데요.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장점인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나라의 장점은 납기일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보다 납기를 더 늦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 우리는 원팀이죠. 그래서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 이렇게 묶어서 들어가는 거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티센크로프 마린 시스템 여기랑 이제 경쟁이 이제 붙고 있는 건데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원팀으로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이제 하나오션이 이제 제안했던 부분인데 3,000톤급 이제 장보고 3죠. 배치 2 부분인데 이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도산 안창호 보통 우리 이름을 따서 안창호급 이게 잠수함이 있는데 이게 대서양을 횡단해서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봤을 때는 와 이거 굉장히 잠수 능력도 뛰어나고 실질 능력을 보여줬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시장에서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창호급 잠수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여줬다는 것, 자맹 능력을 네. 이런 것들도 이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면 좋은 분위기가 나올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우선 협상자가 이제 6월에 발표되기 때문에 기대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올해 처음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 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됐죠. 그래서 어린이날까지 최장 5일간 연휴가 있었는데 실제 통계조사 보니까 국내 여행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노동절 당일 여행객 수가 1,163만 명, 작년보다 55%나 늘어났고 비수도권 쪽 여행 수요도 거의 7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자, 이에 정부는 앞으로 반값 여행, 또 휴가, 숙박 할인 페스타 등 국민의 여행에 활력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서요. 이번에 확인된 것처럼 앞으로 국내 또 지역 여행 수요를 이어가겠다라는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요. 국내 여행 계획 잡으셨다면 이런 지원책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죠. 여러분 감사합니다.